그래서 웨어러블 신축 자외선 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웨어러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용, 그러니까 신체에 직접 착용할 수 있는 어떤 자외선 센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결국 신축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계속 어떻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자, 이런 어떤 성질을 이용한 이런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해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 이 신축 자외선 센서의 원리와 그 성능 지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자외선이 이 반도체 물질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내리쬐게 되면 거기 따라서 이 반도체 물질의 산소의 흡착과 그다음 탈착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 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전기적 저항이 바뀌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자, 이것이 이제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신축 자외선 센서의 성능 지표로는 이 선택도와 온오프 비, 그 다음에 반응 시간, 그 다음에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 자, 이것들이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본문 들어갑시다. 자, 웨어러블 센서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부품 중의 하나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나 개인의 신체적 변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게끔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시계 같은 걸 이렇게 시계 형태로 만약에 내가 차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즉각적으로 어디에 어떤 컴퓨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기기, 컴퓨터 기기에 이것이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웨어러블 센서는 신체 활동으로 인한 센서의 어떤 인장, 이것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성능을 유지하고요. 자, 최근 웨어러블 센서 중에 이 신축 자외선 센서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야외 활동 때문에 태양빛에 자주 노출이 되는데 태양빛에는 지금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걸 포함하고 있어. 이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고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이 바로 뭐예요? 자, 이 중에 바로 이 자외선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피부 노화나 피부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되게 민감한 거예요. 자외선을 어떻게 우리가 보통 그 선크림이나 이걸 발라서 이걸 차단하기도 하지만 이 자외선이 어느 정도 여기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민감하게 지금 어떻게 이 센서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반응을 보입니다. 자, 신축 자외선 센서는 신체에 부착되거나 의복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자외선의 변화를 감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신축 자외선 센서는 두 전극을 반도체가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때 자, 신축성이 있는 고분자 기판 위에 자, 이 어떤 분자나 이런 양이 또는 그 원자가 상당히 많이 그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집적되어 있는 어떤 이 형태 이런 고분자 기판 위에 반도체 물질을 양파망과 같은 그물 구조로 만들어 입힘으로써 이 반도체 물질 또한 이거 신축성을 지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쓰이는 반도체 물질 중 하나가 바로 이 산화아연입니다. 이 반도체 물질은 플러스 전하인 자, 전공의 흐름이 전류인 P형 반도체와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 흐름이 이제 이 전류인 N형 반도체로 나누게 된다. 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다시. 자, 여기서 이 반도체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요. 자, 전공의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공이 흘러가는 전류인 P형 반도체와 자,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인 이 전자의 흐름이 이 전류의 역할을 하는 바로 이 N형 반도체. 그 중에서 자, 산화아연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된다고요? 자, 전형적인 N형 반도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그물망 형태의 이 산화아연을 고분자 기판에 입히는 공정은 자, 진공 장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진공 장비에서 이 산화아연을 꺼내게 되면 이 공기 중에 있는 뭐와 산소가 아연의 표면에 흡착이 됩니다. 거기 달라붙게 되는 거죠. 산소가. 자, 이때 고체 표면에 기체가 흡착하는 현상은 물리 흡착과 화학 흡착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전자의 전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대요? 물리 흡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 흡착이라는 건 그 반대로 기체 분자가 고체 표면에 흡착되면서 전자를 주거나 받는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때 이걸 화학 흡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물질의 표면에 전자를 주면서 흡착하는 전자 기호체 분자들과 다르게 자, 전자 기호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전자 기호체는 자, 이것들은
자, 전자를 주고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흡착의 과정이 일어나는 이것과 달리, 자, 산소는 전형적인 전자 수용체 분자래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야? 이 산소라는 것은 전자를 들이면서 흡착이 일어난다면 달라붙는단 말이야. 어떤 표면에. 자, 그래서 하나의 산소 분자는 산화 아연으로부터 한 개의 전자를 받아서 산소 이온의 형태로 흡착. 거기에 이제 달라붙게 됩니다. 산화 아연에.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자, 그렇다면 이때 이게 붙으면 산화 아연에 이 산소가 달라붙으면서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뺏어오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전자와 같이 흡착이 일어나야 되니까 같이 결합이 돼야 되니까.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산소 원자의 흡착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다가, 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포화 상태가 이릅니다. 더 이상 이 전자를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러한 과정에서 산화 아연 표면의 일정 깊이까지 전자 결핍 영역이 생겨서, 자, 본래의 산화 아연보다 전기 저항이 커져서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산소가 계속해서 누구를 끌고 나가요? 전자죠? 전자를 끌고 나가게 되면 산화 아연의 그 표면의 일정한 깊이까지 전자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겠죠. 전자를 잃었으니까 그 산소에 의해서 끌려 나가서. 자, 그럼 이런 결핍 상태가 생기면, 자, 이때 본래 산화 아연보다 전기적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자, 전기적 저항이 커진다는 것은 전기 전도도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죠. 전류가 잘 흐를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전기 저항이 커지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전류량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산소가 아니라 전자기어체 분자로, 아까 전자기어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지가 스스로 표면에 있는 반도체 물질의 표면에 전자를 주고 흡착하는 거라고 했는데, 기어체 분자로 전처리하여 만든 경우에는 이와 반대가 되겠죠. 왜? 이미 전자를 줬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 이제 전자 기어체의 경우는, 자, 지금 전자가 더 많아진 게 플러스의 형태로 가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반대로 이때는 전기적 저항은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전기 전도도는 반대로 늘어나게 되겠죠.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량이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거니까.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네요. 자, 산소 분자를 이용하게 되면 산화 아연의 그 표면 일정한 깊이까지 전자들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자, 그만큼 전기적 저항이 커져. 그러면 이제 전도도가 약해지게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이 전자 기어체 분자는 지금 전자를 내주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산화 아연의 표면뿐만 아니라 그 안쪽까지 전자가 차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기적 저항이 약해져서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전기 전도도는 올라가게 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두 경우 모두, 자, 아까처럼 전자를 잃거나 아니면 전자를 빼앗아 오거나 주거나 이런 경우에 반도체 물질의 두께가 얇을수록 결핍 영역에 의해 전자 흐름이 받는 영향이 커져서, 자, 이 반도체 두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얇아질수록 그만큼 전자 흐름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 전기 전도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류량이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센서에 자외선이 도달하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자외선이 이 녀석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거기 비춰지게 되면, 자, 이것을 측정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산화 아연 표면에 흡착되어 있던 산소 이온은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산소 분자의 형태로 탈작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 녀석은 아까 뭐하고 결합하고 있었죠? 전자하고 결합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산소 이온이 지금 이 자외선 쪽에 있는 이것과 결합을 해서 나가버리니까 뭐를 두고 가요? 전자들은 두고 가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전자를 다시 산화 아연에 되돌려주게 돼요. 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 전자 결핍 영역의 두께는 얇아져. 아까는 산소가 뺏어갔으니까 그만큼 전자가 없는 층이 많았는데, 자, 이것을 지금 다시 되돌려주고 갔으니까, 자, 이제 그 결핍층은 얇아지겠죠. 자, 그래서 전압이 가해진 두 전극 사이에 저항이 줄어들어서, 자, 전류량이 늘어납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 전기적 저항이 지금 줄어들게 되면 전기 전도도는 높아지게 되고,
전기 전도도가 높아진다는 건 전류량이 그만큼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자, 전류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을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 최대값이 유지되는 S자형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올라가다가 중간에 다시 이렇게 커브 형태로 꺾이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은 산소 이온이 탈착되는 속도와 공기 중의 산소 분자가 흡착되는 속도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산화아연의 부분에서 이 산소 이온이 떨어져 나가는 속도와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 분자의 형태로 흡착되는 속도가 어느 정도 이제 평형을 이루는 그 점에서 이렇게 S자 곡선을 그리게 된대요. 자, 이처럼 자외선이 센서에 이 빛을 쬐어주게 되면, 자, 출력값인 저항 혹은 전류를 읽어서 자외선을 감지하는 것이 바로 이 자외선 센서의 원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센서의 자외선이 얼마만큼이 쬐어지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출력값 내지 저항값이 나오는지를 이걸 측정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뭐 센서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측정되는 전류나 저항값은 반도체 물질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자, 계측기마다 약간의 측정할 수 있는 한계도 차이가 있지만, 계측기의 이 정밀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자, 10의 마이너스 10승. 자, 이거 정확한 저기를 모르겠는데, 뭐, 에커런스? 이 정도가 저긴가요? 이게 정확도란 뜻인가요? 그럼 그 A를 지금 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여기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10의 마이너스 10승이면 엄청나게 지금 정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 P형 반도체, 아까 우리는 그 산화아연인 경우는 지금 N형 반도체,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에 흐르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P형 반도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플러스인 전공, 이게 흐르는 상태라고 그랬어. 자, 그럼 P형 반도체 물질 또한 자외선 센서로 쓰이는데, 자, 이 경우에는 자, 흡착되어 있던 산소 이온이 자, 탈착,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반도체 물질에 되돌려주는 전자가, 자, 이번에는 뭐와 결합을 해버려요? 자, 마이너스인 전자가 플러스인 전공과 결합을 해버리네요. 아, 자, 아까 이거 산소 이온이 얘가 여기 떨어져 나가면서 누구를 돌려주는 거야? 전자를 돌려주는데, 이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플러스인 전공과 결합을 해. 왜? 지금 P형 반도체에는 지금 플러스인 전공이 흐르고 있다면, 자, 근데 이 녀석의 전자가 이 녀석하고 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되면 반도체 물질의 표면 근처에 전공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누가 가져갔어? 전자와 결합해버렸으니까 플러스인 전공이 없어진 상태가 될 거예요. 따라서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항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때 최대값에 증가해서 저항값이 증가해서 최대값에 도달한 후에 이 값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조금 더 본다면 아까 전공이 소멸하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돼? 아까 여기 전자 결핍 영역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전기 전도도가 감소하고 그럼 전기적 저항은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전기 전도도와 그 다음에 전기적 저항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축 자외선 센서의 주된 성능은, 자, 지표는 뭐로 보냐? 선택도와 그 다음에 온오프비, 그 다음에 반응시간,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 자, 이걸 갖고 지금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선택도는 여러 파장대의 빛이 비춰질 때, 내리쬐어졌을 때, 이 센서에 이렇게 내리쬐어지겠죠? 이때 자외선이 출력값에 기여한 정도를 바로 선택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파장대 중에서 아까 파장이 짧은 자외선이 얼마만큼 출력값에 기여를 했느냐. 자, 이걸 지금 측정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온오프비인데요. 빛이 조사되기 전에 출력값. 자, 이걸 X로 놨어요, 제가 임의로. 그리고 빛이 조사된 이후에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의 출력값을 자, X 다시로 놨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것을 자, 빛이 조사되기 전 출력값. 아까 이거 X로 놨었죠? 이걸 나눠주면 된대요. 자, 이걸 왼쪽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정하면 자, 여기서 자, X 마이너스 X 다시 이게 절대값을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로 나눠준다고요? X로 다시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가면 따라서
이때 여기에서 그 온오프 B는 센서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면, 자, 온오프 B가 더 커진다는 것은, 자, 온오프 B가 더 커지려면 어떻게 되겠죠? 위에 있는 분자의 값이 더 커지려면, 자, x 다시가 커져야 되는 거야, 작아져야 되는 거야? x 다시가 최대한 작아져야지 전체 x 위에 있는 분자 값이 커지겠죠.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됐어? 자, 지금 온오피비가 더 커져야 된다며. 자, 그러려면 센서의 민감도 측면에 센서가 더욱 더 큰 성능을 나타낼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 x-x 다시 그 다음에 밑에 x로 이걸 나눠줬는데, 자, 이것을 지금 온오프 B라고 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 이 값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이 x 다시, 그러니까 x 다시가 뭐였어요? 출력, 이 빛이 조사된 이후에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의 출력값. 이것이 최소한 낮은 값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분자값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야지 온오프 B가 전체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여기서 이 센서의 이 반응 시간, 이것도 한 가지 이제 온오프 B가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결국 이 온오프 B는 뭐하고도 관련이 있다고요? 센서의 민감도가 그 민감도 측면에서 센서가 더 우수한 성능을 가졌다, 이걸 나타낸다는 거고요. 자, 이번엔 반응 시간입니다. 신축 자외선 센서가 얼마나 빨리 정상 상태 출력값인 최대값 또는 최소값에 도달하는가의 지표. 자, 이것은 짧을수록 이것이 더욱 이것이 어떤 성능이 좋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센서에 자외선이 딱 조사가 됐을 때 이 반응이 최대치 내지 최대값에 빠르게 도달을 했을 때 급격한 변화를 볼 수, 반응 시간. 여기에 따라서 짧을수록 그만큼 성능이 좋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센스의 반응 시간은 자외선 조사 후에 최대 혹은 최대 출력값이 몇 퍼센트를 보냐면, 자, 90%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정의를 합니다. 100%가 아니네요. 자, 그건 왜 그렇대요? 이렇게 정상 상태 출력값의 90%에 도달하는 값으로 센서 반응 시간을 정하는 것은 출력값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의 점근선, 점차적으로 근접한 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죠. 자, 이런 형태로 수렴하면서 센서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성능에 따라 측정되는 전류나 저항의 최소 자릿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무슨 얘기냐? 어떤 우리가 이 정확도를 되는 계측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측정을 하는데 그 성능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분명히 예를 들어서 출력값이 최대값으로 가는 건 똑같이 가는데 어떤 거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빠르게 거기 100%에 도달을 하는 데 비해서 100%에 도달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 측정도가 느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천천히 100% 가까이 도달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쪽에 또 맞추는 거야? 90% 이상만 넘어가면, 자, 그것을 도달의 시간으로 그냥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죠. 10명의 학생이 지금 100m 달리기를 해요. 결승점 100m가 있는데 결국 들어오는 거는 다 100m 안으로 다 들어오겠죠. 시간은 다르겠지만. 근데 이때 이런 경우에, 자, 예를 들어 갖고 15초에 100m를 들어온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16초, 17초 이렇게 있는데, 자, 거기서 이제 90% 이상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걸 다 들어온 걸로 간주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이미 다 들어온 걸로 간주가 되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정확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일정하게 어차피 다 들어왔구나, 이런 식으로 따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신축 자외선 센서는 신체 활동에 의한 그물 구조의 신축 정도에 대응하여 두 전극 사이의 저항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 저항 변화가 작아야 온오프 B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요. 자, 그리고 신축에 따른 자외선 센서의 저항 변화 정도인, 자,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 아까 이 저항 변화 자체를 이걸 본다면, 자, 이것이 작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가 작을수록 결국 전체적 온오프 B는 충분히 확보가 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센서 전체가 성능이 이제 우수한 걸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랫부분에는 거의 참조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자, 이 N형 반도체하고 아까 P형 반도체 있었죠? 자, N형인 경우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 했어? 자, 가운데 지금 이렇게 즉 최외곽으로 전자가 지금 몇 개가? 4개가 돌고 있고, 가운데다가 뭐를 떨어뜨려주면, 자, AS인 B소를 떨어뜨리게 주면, 자, 이것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남는 잉여 전자가 하나가 남을 겁니다. 이 전자의 상태가 남은. 자, 그래서 이 N형 반도체는 그래서 플러스가 아니라 뭐? 자, 마이너스 이렇게 전자를 지금 띠게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P형 반도체의 경우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최외곽에 지금 4개가 있는데 거기다 붕소를 떨어뜨려주면,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된대요? 자, 이 경우는 지금 뭐가 남아버렸어요? 붕소를 떨어뜨려주면, 자, 결국 전공, 플러스가 하나 남아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P형 반도체는 이렇게 플러스 형태, 이걸 띠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